지금도, 이번에도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린포로 하는 정리 증명의 교재 2장 해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거의, 이제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장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재 본문을 곧바로 읽어보겠습니다. Returning to the examples of lists, you can use the command #check to inspect the type of the following list functions. 앞에서 얘기한 목록의 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체크 명령어로 그 다음 리스트 펑션, 리스트 함수의 유형을 확인해 보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암시적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기호, 우리가 골뱅이 기호라고도 말하는 기호는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뒤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암시적 인수는 원래 린이 알아서 채워줘요. 그러니까 린이 알아서 그 인수들을 알아서 알아낸다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린이 알아서 그 암시적 인수의 값을 찾아내요. 근데 이 기호를 쓰면 그 암시적 인수도 사람이 명시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체크 명령어 다음에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텍스트 편집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예. 리스트 앳 콘스라는 게 있잖아요. 요것과 나머지 식을 주석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없앴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그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식을 보세요. 리스트 콘스가 일단 이게 세개 다형적이라는 거는 타입 U라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에 암시적 인수와 명시적 인수를 모두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의 유형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면 인수가 모두 이 함수에 들어가 있을 때의 함수 값이 어떤 유형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의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수들의 유형도 나와 있으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기호를 쓰면 그냥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의 유형을 직접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를 쓰지 않으면 체크 명령어 다음에 기호가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떤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수를 린이 알아서 집어넣고 만약 기호가 나와 있으면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인수를 린이 알아서 입력하지 않고 그냥 함수 전체의 유형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호를 안 쓰면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의 유형이 함수 값을 통해서 나타나고 기호를 쓰면 그냥 그 함수의 유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그 함수의 유형을 기호를 썼을 때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 자, 어쨌든 간에 위에서 표현하는 거나 아래에서 표현하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위에서는 인수의 이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테일이라는 게 있고 헤드라는 게 있죠. 헤드는 어떤 목록의 첫 번째 성분이고 테일은 그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고 주석을 없애 볼게요.
리스트 콘스 닐 랭스 그 다음에 어펜드. 콘스 닐 랭스 어펜드라는 게 모두 세 개 다형적이면서 의존 함수 유형에 속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들은 의존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암시적 인수 알파의 값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유형이 바뀌기 때문이죠. 알파가 등장하니까 그리고 리스트 어펜드의 경우에도 알파가 등장하니까. 리스트 어펜드라는 함수가 뭔지 궁금하시면 지금 간단한 예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at 기호 쓰고 리스트 어펜드 쓴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원래는 암시적 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at 기호를 쓰면 그 암시적 인수까지도 사람이 명시적으로 입력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넷을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넷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써야 할까요? 이제 리스트 넷에 속하는 목록을 하나 제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0, 1, 그 다음에 2, 3 쓰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아래에 나온 것처럼 0, 0, 1, 2, 3이 나옵니다. 0, 1, 2, 3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두 목록을 더한 거라고 보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선 더하기라는 말은 안 쓰고 append, 첨가라는 말을 쓰는데 왼쪽에 있는 목록을 오른쪽에 있는 목록에 첨가했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합체했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0, 1, 2, 3이 나온다. 콘스랑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콘스를 썼을 때는 콘스도 모든 인수를 명시적으로 쓸 때에는 처음에 넷을 써야 넷이나 아니면 다른 알파로 지정할 수 있는 유형을 써야 하는 게 맞아요. 다시 얘기해서 콘스라는 함수도 명시적으로 모든 인수를 입력해야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써야 하는 이 인수가 타입 U에 속해야 한다.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하는 유형을 입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넷을 입력했고 근데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넷에 속하는 원소를 그 다음에 입력해야 하는데 넷에 속하는 원소를 입력한 게 아니라 0, 1이라는 목록을 입력했죠. 목록은 넷에 속하지 않습니다. 리스트 넷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자연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1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위와 아래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자면 아래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ppend의 경우에 그냥 원소가 하나뿐인 목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리스트 콘스 넷 1, 그 다음에 2, 3이라고 쓰든 리스트 append 넷 목록 1, 2, 3이라고 쓰든 그 결과는 똑같이 뭐예요? 목록 1, 2, 3, 그 다음에 목록 1, 2, 3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이 점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고 리스트 nil은 아까 설명했는데 nil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목록이에요. 빈 목록이고 length 이거는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at 기호 쓰고 list length 쓰고 뭐를 써볼까요? net 쓰고 0, 1, 2 쓰시면 0, 1, 2라는 목록은 잠깐만요. length를 잘못 썼어요. 0, 1, 2라고 하는 목록은 길이가 3입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3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3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이 at 기호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at 기호를 없애면 오히려 net이라고 제가 쓴 이 유형을 삭제해야 합니다. 왜 삭제해야 하냐면 암시적 인수를 불필요하게 지금 제가 명시적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명시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암시적 인수가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린이 오히려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암시적 인수 넷을 원래는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는 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린이 알아서 그 값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넷이 들어가는 인수 자리 있잖아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알파 타입 U1이라고 쓰여 있는 저 암시적 인수 부분을 명시적으로가 아니라 암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암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저 인수를 직접 집어넣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있는 인수부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인수는 알파가 넷이니까 리스트 넷에 속하는 어떤 자연수 목록이죠. 그래서 제가 012라고 하는 목록을 집어넣은 겁니다. 됐죠? 이해가 가시죠? 원래는 넷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긴 해야 하지만 이걸 기록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생략하고 at 기호를 지운 다음 list length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암시적 인수로 만들어 놔서 사람이 직접 입력할 필요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 목록이 무엇인지만 린의 이 함수에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더 말씀드릴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The at symbo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ound and curly braces will be explained momentarily. 뭐 잠시 후에 at 기호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소괄호와 중괄호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이 교재에서는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바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just as dependent function types a of alpha to beta of a generalize the notion of a function type alpha to beta. 그러니까 의존 함수 유형이라는 게 보통 함수 유형을 확장하듯이 일반화하듯이 근데 어떻게 일반화한 거예요? 베타가 알파에 속하는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허락한 겁니다. 근데 depend on alpha라고 나와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epend on a of alpha라고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a에 의존한 겁니다. 베타가 알파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는 나중에 좀 물어볼 법하네요. 예. Dependent Cartesian Product Types 데카르트 곱 유형. 근데 그것이 이제 의존적이에요. 의존 데카르트 곱 유형 A 알파 곱하기 베타 A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Generalize the Cartesian product A times beta in the same way. Dependent, 자, 번역해야죠. 예. 이런 의존 데카르트 곱 유형은 보통 데카르트 곱을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했다고 얘기하고 의존 곱 유형은 시그마 유형이라고도 해요. 뭐 그냥 그런가 봐요. 왜 시그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And you can also write them as sigma A of alpha beta A. 갑자기 낯선 기호가 좀 등장하죠. 근데 의존 곱을 나타내는 곱하기 표기법이랑 이 시그마 표기법이랑 같은 유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저거 같은 유형입니다. 똑같은 의존 곱 유형이에요. 그렇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왼쪽에 있는 유형에 속하는 성분에 따라서 두 번째 성분의 유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란 말에 의존 곱에서는 얘기할 수 없죠. 왼쪽 유형이 있고 첫 번째 유형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이라고 말해도 되니까 그렇게 말해도 괜찮고 두 번째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의 인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의존 곱입니다. You can use. 자, 그다음 이 기호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left angle, AB, right angle. 왼쪽 각 괄호, angle, 각 괄호, 그 다음에 오른쪽 각 괄호를 이용해서 소괄호로 묶은 순서쌍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의 순서쌍을 만들어서 시그마 유형의 원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는 시그마 MK는 아마 make인 것 같아요. make의 줄임말. The create a dependent pair. 의존 쌍이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순서쌍이란 말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존 순서쌍, 의존 쌍인 겁니다. 의존 쌍. 자, 이 각 괄호 기호는 left angle, right angle이라고 역빗금 다음에 저렇게 써서 저 기호를 저 유니코드 기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 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역빗금 부등호 역빗금 부등호를 쓸 수 있죠. 이 부등호는 무엇보다 작다는 부등호고 이 부등호는 무엇보다 크다는 부등호입니다. 자, 코드를 볼까요? UV가 세개 단계를 가리키는 변수일 때, 즉 세개 변수일 때 그다음에 F라는 함수가 아니라 F라는 의존 곱 유형을 의존 곱을 만들어주는 함수네요. 이거 함수긴 한데 최종 함수 값의 유형은 의존 곱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유형의 최종 함수 값이 속한다는 것도 그냥 의존 곱 유형에 속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F랑 G는 아마 지금 같은 함수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mple 쓰고 F 등호 G 그 다음에 반사성 같죠? 그러니까 F랑 G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괄호가 나와 있는데 각괄호를 쓰든 시그마 메이크를 쓰든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차이가 없고 시그마 유형을 쓰든 시그마 표기법을 쓰든 곱하기 표기법을 쓰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의존 곱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저한테 또 질문해 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성분의 값에 따라서 두 번째 유형이 바뀌는 거죠. 그런 곱 유형을 의존 곱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됐고, 근데 제가 이 예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일단 볼게요. 알파는 타입 U에 속하는 유형이고, 그러니까 어떤 알파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것이 속하는 세계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베타는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알파에 대한 이거 뭐라고 했었죠? 유형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family of types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이게 유형족, 알파에 대한 유형족이다. 그런 얘기였고 잠시만요. 그렇고 뭐 유형족이 뭔지는 더 설명 안 할게요. 알파의 각 원소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출력하는 함수가 베타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알파의 각 원소마다 유형을 만들어준 유형들의 묶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A는 알파에 속하고 B는 베타 A에 속한다. 그래서 A, B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뭐하러 지금 이런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F가 있고 알파 자리에 타입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입력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항등 함수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입력받고 그 유형을 똑같이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럼 베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베타가 하는 역할이 좀 애매한데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 익명 함수 안에 알파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f의 정의에 나타나는 알파랑 달라요. f의 정의에 나타나는 알파 기호는 지금 아래쪽의 타입이라는 세 개와 대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H1을 정의하는 데 쓰인 알파라는 기호는 F의 정의에 나오는 알파랑 다르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잠시만요. 그리고 또 봐야 하는 게, 그래서 베타가 하는 역할이 지금 있는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A 값에는 지금 넷이 들어갔죠? 근데 좀 헷갈리지만 F에서의 알파는 지금 H1에서의 타입이에요. 타입. 그러니까 넷은 타입에 속한가라는 거에 따져봤을 때 넷은 타입에 속하니까 넷은 좋은 인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B 생각해 보시면 X가 지금 자연수거든요. X가 지금 F의 정의에서는 B에 해당해요. 근데 B가 베타 A에 속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베타에 해당하는 함수가 H1의 정의에서는 그냥 항등 함수예요. 그리고 F의 A라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뭐였죠? 자연수였죠? 자연수 유형. 그러니까 자연수 유형을 항등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따져야 베타 A를 구할 수 있는데 베타가 항등함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등함수에다가 넷이라는 유형을 집어넣으면 넷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베타 A에 해당하는 유형이 뭐냐면 넷입니다. B는 넷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B가 뭐였어요? X였죠. 그럼 X는 넷에 속한지를 따지는 건데 X는 넷에 속하죠. 그러니까 X도 좋은 인수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식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제를 하나 더 쓰고 X가 자연수라는 가정을 넣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G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써볼게요. 이 긴 함수식 전체가 무엇으로 귀결되는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각 괄호 쓰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F의 정의 나온 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에 해당하는 게 뭐였나요? A에 해당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넷이에요. 넷. 그러니까 넷을 써주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거를 이 자리에다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요. B에 해당하는 게 X였죠? 그러니까 X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지금 H1의 정의를 좀 복잡하게 썼는데 이 정의가 결국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H1은 잠깐만요. 이 예제를 좀 좋은 자리에 놓고 싶은데 여기? 아니다. 이렇게 쓰고 올게요. H1의 정의를 일부러 저렇게 복잡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예문이 좀, 이 예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뭘 복잡하게 써놨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 문항을 만들 때도 저 얘는 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H1이라는 게 있고 이것의 정의가 무엇이랑 같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것의 정의는 뭐랑 같냐면 쓰고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각괄호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린이 판단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써줄 거냐면
어, 이게 좀 어려운데, 이 f의 최종 함수 값의 유형을 써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a, 알파, 베타 a라는 값들 지금 다 고쳐 써야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f의 정의에 나와 있는 a랑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이게 좀 너무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서술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쳤어야 하는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예요. 알파랑 베타만 고쳤으면 됩니다. F 자리에, 그러니까 F에 있는 알파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타입이었죠. 그러니까 알파를 타입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새로 쓴 코드에서 알파를 타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베타는 항등함수여서요. 그냥 A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를 알파라고 써도 되겠는데? 잠깐만요. 유형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네요. 따따. H1은 그렇고, 이가 그렇다.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나 봐요. net, net x 세컨드. 세컨드 두 번째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x예요, x. x는 그 유형이 net x first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유형은,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은 그냥 net이랑 똑같습니다. 즉, x의 유형은 net이라고 얘기한 거랑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net 화살표 net이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 h1이라는 건 지금 함수란 얘기입니다. 제가 뭘 안 넣었어요. 뭘 안 넣은지 뭐 알 것 같습니다. h1이라는 데에다가 x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냐면 h1이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하나 넣어야 했던 겁니다. 이 얘는 아무래도 지금 멘티분들이 제 설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H1은 이 복잡한 식이랑 같아요. 근데 왜 같은지 설명드리자면 보세요. 9번 줄 보시면 H1X가 이 긴 식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F 타입1 알파 알파 net X 이것이 의존곱 유형에 속하는 의존쌍 net X와 같다는 걸 증명했어요. 즉 F 타입 펀 알파 알파 net X라는 이 긴 식을 그냥 의존쌍 net Y가 아니라 net X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바꾸고 그 다음에 점 2라는 부분을 빼놓지 않고 썼죠. 근데 의존쌍을 이렇게 입력하면 린이 이게 무슨 유형에 속한지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 각괄호가 나오는 순간에 그다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에 속하는 원소인지를 린이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 주석을 쓴 겁니다. 이 의존쌍이 어디에 속한지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준 거예요. 그것은 위에 나와 있었죠? f의 함수값이 어디에 속한지 이미 f를 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a 쌍점 알파 곱하기 베타 a. 근데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a를 자 즉석으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a를 이렇게 c로 바꿔도 될까요? 일단 린이 오류 메시지를 안 내뱉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겠죠? 근데 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갇힌 변수여서 그래요. 속박 변수여서 그런데 그게 뭔 뜻이냐면 이 C라고 쓰여 있는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어떤 변수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여기에 쓰면 약간 헷갈리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걸 여기 쓰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되네? 그럼 진짜 이상한 식이 나오거든요. 알파는 알파에 속한다는 식이 돼요. 그럼 사람이 읽기엔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게 된다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데 이런 식으로는 안 쓰시기를 아주 추천합니다. 그렇고 X를 써도 돼요. 근데 왜 되냐고 물었을 때 그 변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곱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이 알파인데 두 번째 유형은 알파에 들어가는 원소의 값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형에 들어가는 인수의 이름을 지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X라고 쓴 거예요. 근데 X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Y였어도 괜찮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알파도 괜찮다고 린이 얘기하는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얘기에는 이게 다 똑같은 알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버리면 그럼 이거 사람이 읽을 때 이거 뭔 말인지 싶은 이상한 식이 되거든요. 근데 좀 웃기지만 왼쪽에 있는 알파랑 오른쪽에 있는 알파가 다른 알파인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진짜 헷갈리니까. 예. 그렇고 그래서 길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그냥 X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허무한 게 이겁니다. 이 긴 식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의존쌍을 나타내는데 뒷부분 보시면 점 2라고 나와 있죠. 점 2는 뭐냐면 그 의존쌍의 두 번째 성분을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net x라는 의존쌍의 두 번째 성분은 net인가요? x인가요? x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x로 간단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쓰일 수 있기 때문에 h1x는 x와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h1이라는 것을 정의했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h1x 즉 x에 대한 h1이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x랑 같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항등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화나는 게 이거죠. 뭐 정의를 엄청 복잡하게 했는데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일부러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예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H1은 항등함수다. 이게 다예요. 좀 화나죠. 예. 근데 여기서 X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자연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H1을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H1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겠죠. 그렇고 H2는 H1이랑의 차이가 지금 F를 G로 바꾼 거 말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F랑 G가 같다는 거 아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H2의 5에 대한 함수 값은 5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H2는 항등 함수이니까. 이 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제가 만약 이 교재를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종이책을 출판할 때는 이 예는 좀 많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The functions f and g above denote the same function. 제가 점점 숨이 차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f랑 g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절. 암시적 인수입니다. 암시적 인수에서 갑자기 LST라는 유형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오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린의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정의한 리스트라는 이름과 충돌이 되는 걸 피하고 싶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해버리면 되나?
일단 뭐 그러려니 할게요. 자, 그러니까 lst라고 쓴 거를 우리는 그냥 그 린 핵심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스트로 이해할게요. 리스트, 그다음에 콘스, 닐, 어펜드. 이거 안 보일게요. 자세하게 안 보일게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다 하나하나 설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를 다 했거든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성자란 말이 나오는데 구성자가 뭔지 정작 설명 안 했어요. 구성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만들어주는 함수 또는 그런 원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만들어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하는 것이죠. 구성자, constructors. 그렇고 내가 목록이라는 유형에서는 무엇이 구성자냐면 nil이 일단 구성자입니다. nil은 빈 목록이거든요. 근데 빈 목록은 리스트 알파에 속해요. 리스트 알파에 속해요. 물론 알파마다 이제 빈 목록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nil은 빈 목록이고 빈 목록은 구성자이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콘스라는 거는 이미 있는 목록에다가 이미 있는 목록의 맨 앞에 어떤 원소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목록에 속하는 원소를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콘스라는 함수 자체가 리스트에 속한 게 아니고요. 리스트 알파에 속한 게 아니라 콘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리스트 알파의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 알파 원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도 구성자로 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트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콘스라는 말은. 어쨌든 구성자가 그런 뜻이고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만들어주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 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형에 대해서 다형적이다. Polymorphic over types라고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유형에 대한 다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저는 이걸 지금 매개변수 다형성이라는 용어를 위키백과에서 봤으니까 매개변수 다형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다형적. 제가 만든 퀴즈에서는 매개변수 다형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게 polymorphic over types라는 말과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이 아닌 거에 대해서도 뭐 다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We have to insert the type net as an argument repeatedly. 뭔 뜻이냐면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유형과 그것과 관련된 함수들은 여러 유형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한 목록이란 것도 있고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목록 유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유형에 대한 목록 유형도 있죠.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목록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형적이라는 거고 이 다형적은 매개변수 다형적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들을 쓸 때마다 우리가 어떤 유형에 대한 그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의 값이 뭔지를 일일이 써야 돼요. 이 예를 보시면 리스트 nil 다음에 net을 썼죠. 그 다음에 리스트 콘스 다음에 net을 썼죠. 근데 net을 계속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식이 너무 길어집니다.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걸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생략할 때 암시적 인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생략을 한다면 린이 이걸 알아서 추론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죠. 의문스러운데 린이 알아서 거의 추론할 수 있습니다. But this information is redundant.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One can infer the argument alpha in this const net 5 list nil net. 자, 이걸 보세요. 알파라는 인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는 이 식에서 그냥 알 수 있대요. 왜 알 수 있냐 보세요. 일단 콘스 다음에 net이라는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보가 가려졌다고 칠게요.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il 다음에도 net이라는 정보가 없다고 칠게요. 그래도 알파 값이 net이라는 것을
린이 알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5라는 자연수 때문이에요. 5의 유형이 넷이잖아요. 5가 지금 뭐에 속하냐면 5가 지금 A에 해당하거든요. A의 유형이 넷이라는 것은 린이 알아낼 수 있죠. 그럼 A가 지금 잠깐만 A라고 했나요? A가 지금 5에 해당하고요. 알파는 넷에 해당합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A가 5에 해당하고 알파가 넷에 해당해요. 그래서 린은 알파가 넷이라고 알아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편집기에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리스트 콘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릴. 자, 이 식이 있고요. 여기서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다 쓴 식을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at 기호를 콘스 함수 앞에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시적인 정보를 다 입력해줘야 돼요. 리스트 딜 앞에도 at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2번 줄이랑 1번 줄을 비교해 주세요. 2번 줄을 보시면 리스트 콘스 5 리스트 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는 입력해야 하는 인수 정보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냐면 첫째, 넷이라는 정보가 전부 생략됐습니다. 첫째는 리스트 콘스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유형 정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리스트 닐이라고 하는 구성자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유형 정보예요. 이 두 가지가 생략됐습니다. 생략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매번 쓰는 게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싶으니까, 생략했을 때 식이 더 간단해지니까. 근데 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를 다시 볼게요. 리스트 콘스의 정의를 보시면 암시적 인수는 중괄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알파 오브 타입 U라고 나와 있죠. 타입 U에 속하는 알파이고 그 다음이 알파, 그 다음 리스트 알파, 최종값의 유형은 리스트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콘스의 첫 번째 명시적 인수, 첫 번째 그러니까 암시적 인수는 지금 첫 번째 인수잖아요. 그거를 제외한 첫 번째 인수인 알파에 속하는 인수, 그게 5거든요. 5가 알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5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죠. 그래서 알파가 자연수라는 걸 린이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가 자연수라는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알파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인수가 넷인 것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리스트 닐의 첫 번째 인수가 넷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아마 이 숫자 5를 통해서 알아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5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인수는 리스트 알파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 닐이라고 하는 식은 리스트 알파에 속해야 하는데 알파가 넷이라는 거 아까 밝혔죠? 즉, 이 닐은 리스트 넷에 속합니다. 따라서 리스트 닐이 리스트 넷에 속하려면 이것의 정의도 한번 볼까요? 리스트 닐의 첫 번째 인수는 암시적 인수고 그거 말고는 인수가 더 없는데 그 인수를 보시면 알파 오브 타입 U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력 값의 유형은 리스트 알파고요. 근데 그 출력 값의 유형이 리스트 넷이어야 하는 거예요. 알파가 넷이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닐에 입력된 암시적 인수가 넷이라는 것을 린이 알아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텍스트 편집기에서 그 유형 정보를 보시면서 알파라고 하는 암시적 인수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서는 어떤 유형이 되는지를 직접 추론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가실 거예요.
이해가 더 빨리 될 거고, 그렇고, 리스트 닐 넷이라고 쓰지 않고, 리스트 닐이라고만 쓰고 싶은 겁니다. Not from anything else in that expression, but from the fact that it is sent as an argument. 그죠? 뭔 얘기냐면, 이 식만 보고서는요, 이 리스트 닐이라고 하는 식만 봐서는 이게 어떤 암시적 인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뭐를 봐야 하냐면, 리스트 닐이라고 하는 식 바깥에, 리스트 닐 바깥에 있는 식을 봐야 하는 겁니다. 리스트 콘스의 첫 번째 암시적 인수가 여기서는 근데 LST라고 하는 유형은 그 암시적 인수도 명시적으로 썼어요. 콘스의 첫 번째 인수가 넷이죠. 그러면 5 다음에 와야 하는 이 목록은 리스트 넷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닐이라고 하는 저 빈 목록은 리스트 넷에 속해야 하니까 이 닐 다음에 들어가는 암시적 인수 넷이 암시적 인수 알파가 넷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네요. But from the fact that it is sent as an argument to the function listCons. 그러니까 listCons의 한 인수로 이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것의 유형은 리스트 알파가 돼야 하고 알파가 지금 넷이어야 한다. This is a central feature of dependent type theory. 의존 유형론의 핵심 기능이래요. 뭐가 핵심 기능이냐면 terms carry a lot of information. 항은 많은 정보를 들고 다닌다. 항은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 And often some of that information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그래서 아마 이게 핵심 기능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맥락에서 그 항에 관한 여러 정보를 린 같은 증명 보조기가 알아서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성질. 그런 성질이 자동 추론이 가능하다는 성질이 의존 유형론의 핵심 기능인 것 같아요. In Lin, one uses an underscore 밑줄을 써서 that the system should fill in the information automatically. This is known as an implicit argument. 밑줄을 쓰면 원래 우리가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값을 안 쓰고 린이 알아서 추론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처럼 넷이라고 써야 하는데 넷이라고 안 썼죠. 밑줄을 썼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류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0이 자연수 유형에 속해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밑줄에 들어가야 하는 유형이 뭔지를 린이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빈칸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It is still tedious, however, to type all these underscores. 하지만 밑줄을 매번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주어진 맥락에서 어떤 인수의 정보를 린이 알아서 찾을 수 있으면 그 인수 자체를 암시적으로 만들 수 있게 린이 허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어진 맥락에서 그 인수의 정보를 린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만들고 싶으면 그 인수를 암시적으로 만들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중괄호를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요. 알파라는 인수가 지금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죠. 소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쓰면 이 인수는 암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고 그래서 리스트 콘스 0 리스트 닐이라고 쓴 것은 원래는 콘스 다음에 알파라는 인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알파라는 인수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있는 인수부터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라는 인수 유형 이 유형 인수는 뭐가 돼야 할까요? 리스트 콘스 0 리스트 닐에서 넷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0의 유형이 자연수죠. 0의 유형이 넷이죠. 근데 0은 지금 A에 해당해요.
a의 유형은 알파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알파는 넷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고, 나머지는 더 안 볼게요. 그 다음, all that has changed are the braces around alpha in the declaration of the variables. 그러니까 괄호 모양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바꾸는 순간 그 인수는 명시적인 것에서 암시적인 것으로 바뀐 거죠. 그렇고, 잠시만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We can also use this device in function definitions. 자, 암시적 인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등 함수의 정의를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항등 함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것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건가? 예, 이게 맞아요. id라는 함수는 identity function의 줄임말입니다. 항등 함수예요. id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fid, 그 다음에 u라는 세 개 변수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는 세 개 다형적인 거예요. 뒤에 sortU라는 유형 세 개가 있죠. sortU가 뭔지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거는 sort는 일단 종류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고, prop이라는 명제 유형 3개나 타입 0, 타입 1, 타입 2, 타입 3 같은 유형 3개를 모두 통틀어서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sort 0은 뭐냐? 이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sort 0은 prop이라는 명제 유형 3개고, sort 1은 타입 0이에요. 타입 0은 타입이죠. sort 2는 타입 1입니다. sort 3은 타입 2예요. 예, 그래서 번호 차이가 하나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번호는 3개의 단계고, 예. 어쨌든 간에 3개 다형적입니다. id라는 항등 함수는 3개 다형적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인수, 이것은 암시적 인수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id라고 하는 저 함수,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id라고 하는 항등 함수는 지금 정보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건데, 의존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3개 다형적이긴 한데 그뿐만 아니라 의존 함수인지 아닌지도 지금 제가 여쭈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시고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다음에 재생 버튼을 이따가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의존 함수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id의 첫 번째 인수는 sortU에 속해야 하는데, 그 인수 알파의 값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유형이 바뀌기 때문이죠. 알파라는 변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죠. 알파의 값에 따라서 유형이 바뀝니다.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고 있죠? 잠깐만요. id가 지금 앞에서 나와서 그러는 건데, 예, 암시적 인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도 암시적 인수를 만들 수 있다. 암시적 인수는 보통 언제 쓰이냐면요, 임의의 유형을 가리키는데 좀 씁니다. 알파가 지금 임의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일일이 적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암시적 인수로 처리합니다. 일일이 적어야 하는 거는 특정 유형 안에 속하는 인수, 그 유형 자체 말고. 그렇고, 이건 너무 갈게요. 그냥 뭐 얘 한번 볼까요? id 불휘차, 항등 함수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여기 아래 나온 것처럼 불휘차죠. 예, 불휘차. 그렇고, 혹시라도 영어 화자들이 이 영상을 볼까봐 얘기하자면, 한국 이름은요, 이것도 한번 써야겠네요. 이벨, id, 그 다음에 차불휘. 한국 이름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문 표기에서는 당연히 앞에 있는 게 이름이잖아요. 불휘가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가 성이죠. 근데 이걸 한글로 표기할 때는 차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거거든요. 차. 저게 차예요. 차. 차라는 제 성이 맨 앞에 쓰여야 하고,
잠깐만요. VH라고 하는 이름은 그 성 뒤에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요, 한국 이름을 쓸 때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와요. 네, 그건 잠깐 설명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항등 함수의 예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번 볼까요? 그 항등 함수에다가 항등 함수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기호. 기호를 id 앞에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프린트란 명령어 말고 체크 명령어를 써 보겠습니다. 그럼 뭐 그 결과는 별거 없죠? 알파라는 암시적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받아서 알파 값을 내놓는다는 얘기. 그리고 이해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모든 인수를 명시적으로 쓰게끔 만들 때 그게 기호가 하는 역할이에요. 맨 처음에 스트링이라는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v휘차라는 거 입력하면 그 결과가 v휘차가 되죠. 근데 이 결과는 스트링이라는 유형을 굳이 쓰기 귀찮으니까 암시적인 인수는 그냥 생략을 하게끔 만들면 기본적으로 id는 어떤 유형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링 같은 유형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그 특정 유형의 값만 id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식이랑 아래 나와 있는 식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직접 쓰지 않고 그냥 밑줄을 써도 돼요. 린이 알아서 저 밑줄에 무슨 유형이 들어간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This makes the first argument to ident implicit. ident, 결국 뭐 id나 ident나 다 항등 함수 얘기하는 건데 ident의 첫 번째 인수 알파를 암시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표기법상 this hides the specification of the type. 이거는 여기서 더 type이라고 나온 거는 ident라는 함수의 유형에 관한 명세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type은 ident의 유형이에요. ident라는 함수의 유형. 그것의 명세. 그러니까 type U에 속하는 알파라는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인수를 받아서 그 인수와 똑같은 것을 출력한다는 얘기인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ident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의 명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알파 타입 u1 화살표 알파 화살표 알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dent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암시적인 인수라고 했으니까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알파 화살표 알파인 것처럼.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얘기고 The function ID is defined in the standard library in exactly this way. 뭐 제가 아까 보여드린 ig라는 항등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id라는 함수가 있는데 ident라는 함수를 굳이 또 정의했냐면 이름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중복해서 만들어진 것 이름이 중복해서 쓰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 얼마 없는데 빨리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Variables can also be specified as implicit. 변수 명령어로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도 암시적인 인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This definition of ident here has the same effect as the one above. 그러니까 변수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ident라는 항등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위에서 정의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다음. Lin has very complex mechanisms for instantiating implicit arguments. 그러니까 암시적인 인수에 정확히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찾는 매우 복잡한 작동 원리가 있대요. 매우 복잡한 원리를 갖추고 있대요.
근데 그런 복잡성을 가급적이면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편리하긴 하죠. 근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저 생략된 정보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져요. And we will see that they can be used to infer function types, predicates, and even proofs. 그러니까 증명도 가끔은 알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The process of instantiating these holes or placeholders. 그러니까 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주지 않은 정보를 린이 알아서 찾아내는 과정을 부연 설명, 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elaboration. The presence of implicit arguments means that at times, 때때로, 그러니까 이 암시적 인수가 있다는 게 뭔 뜻이냐면, 때때로 there may be insufficient information to fix the meaning of an expression precisely. 때로는 린이 그 빈칸 채우기를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린이 알아서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d랑 list nil 같은 함수는 다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다형성인지는 뒤에 있는 걸 봐야 합니다. It can take on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ontexts.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뭐 이게 세 개의 다형성을 가리킨지 매개 변수 다형성을 가리킨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형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이 함수들이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정도의 의미로 다형성을 설명한 겁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One can always specify the type T of an expression E by writing E of T. 뭐 이건 계속 제가 써왔던 거죠. E의 유형이 뭔지는 이 쌍점 T라고 써서 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형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린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This instructs Lin's elaborated 부연기라고 전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연을 하는 어떤 부분. To use the value t as a type of e when trying to resolve implicit arguments. 그러니까 어떤 암시적 인수에 들어갈 정보가 무엇인지를 린이 찾아낼 때 그때 e의 유형이 t라는 정보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런 정보를 이용하게 하냐면 린의 부연기. 그 다음 In the second pair of examples below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에서 This mechanism is used to specify the desired types of the expressions ID and list nil. 그러니까 유형 정보를 추가로 써놓는 이 메커니즘을 뭐라고 번역하면 좋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지시하고 싶은지를 린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리스트 nil이라고만 쓰면 린이 어떤 유형에 속한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id라고만 쓰면 마찬가지로 id가 무엇에 속한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린이 id가 지금 무슨 유형에 속한지를 바로 알아내지 못해요. 코드를 볼게요. 좀 다 지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근데 잘 되는데? 잠깐만요. 이제 잘 되는데요? 자, 추측해보자면요. 저 교재가 쓰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린 버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린은 그러니까 큰 버전은 4인데 지금 4.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린에서는 리스트 물음표 m이라고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nil의 정보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뭐 제가 놓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교재 내용도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근데 다만 이건 알려드릴게요. 리스트 nil이라고 쓴 다음에 리스트 net에 속한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면 보세요. 그러면 그 리스트 nil은 리스트 net에 속한다고 린이 알려주죠.
즉 추가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긴 한 거예요. 상등 함수의 경우에도 id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id가 속할 수 있는 유형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넷에서 넷으로 속한다고, 그러니까 넷에서 넷으로의 함수 유형에 id가 속한다고 추가 정보를 제시하면, 그러면 린이 이 id는 넷 화살표 넷에 속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정도?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numerals are overloaded in lin, but when the type of a numeral, 잠깐만요. numeral을 그냥 numeral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맞구나. numerals are overloaded in lin, but when the type of a numeral cannot be inferred. 숫자는 지금 overload란 말이 있는데 중첩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한 숫자가 자연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정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숫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여러 개다. 즉 숫자는 그 의미가 중첩됐다고 말을 해요. 오버로드가 그런 뜻이고, 근데 그 숫자, 그러니까 특정 맥락에서 그 숫자의 유형을 린이 추론하지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자연수라고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0의 유형을 찾아내라고 할 때, 또는 2의 유형을 찾아내라고 할 때, 2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2인지 제가 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린은 2가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가 정수 유형에 속한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면 2가 지금 정수 2를 가리킨다고 린이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 명령의 결과는 넷이 아니라 인트가 됩니다. 그런 얘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sometimes, however, we may find ourselves in a situation where we have declared an argument to a function to be implicit. 때로는 어떤 함수의 인수가 암시적이라고 이미 선언했는데 우리가 그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근데 이거 이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때 at 기호를 쓰면 된다는 거죠. 예. 진짜 드디어 온 것 같은데요. id 앞에 at 기호 쓰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편집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퇴근할 수 있어요. 퇴근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퇴근할 수 있어요. 자, 체크 명령어 쓰고 그 다음에 at 기호 id 그걸 쓴 결과를 보시면, 자, at 기호가 하는 역할은 아까 뭐라고 했죠? 체크 명령어 다음에서는 at 기호가 하는 역할이 그 id의 인수를 린이 알아서 집어넣지 않고 그냥 id라는 함수 자체, 주어진 함수 자체의 유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냥 유형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알파라는 암시적 인수, 그 다음에 알파라는 유형, 그러니까 암시적 인수와 그 유형 소트 U1이 있죠. U1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이게 id의 유형입니다.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d라는 상등함수는 첫 번째 암시적 인수를 주어진 맥락에서 알아서 찾으려고 해요. 린이 그 id라는 함수의 첫 번째 암시적 인수가 뭔지를 주어진 맥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맥락이 너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at 기호를 써서 id의 모든 인수를 명시적으로 쓰게 만든 다음 첫 번째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입력하는 거죠. 넷이라든가 불이라든가. 그럼 id 넷은 아래 보시면 넷 화살표 넷이라고 나와 있죠. id 불 같은 경우에는 불 화살표 불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d 넷 1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id 1이라고 쓰는 거랑 똑같죠. 그 결과도 똑같을 거고. 자, 그렇죠? 5번 줄의 결과 보시면 id 넷 1의 결과는 1이고 그 다음에 id 1의 결과도 1이다. id 1이라고만 썼을 때는 id 바로 다음에 오는 암시적 인수가 넷이라는 정보를 린이 알아서 찾아낸 거예요. 부연이 잘 된 겁니다. 나머지는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The notation at foo denotes the same function. foo라는 함수가 풀한 함수를 그대로 보여주긴 하지만 모든 인수가 명시적으로 바뀐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notice that now the first check command. Now the first check command gives the type of the identifier ID.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id라고 하는 식별자의 유형을 보여주는데 without inserting any placeholders. 어떤 자리 표시자, 플레이스홀더를 자리 표시자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어요. 빈칸이에요, 빈칸. 빈칸을 린이 알아서 채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id의 유형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Moreover, the output indicates that the first argument is implicit. 첫 번째 인수, 알파 of sort u 1이라는 이 첫 번째 인수는 암시적이라는 게 중과의 홀을 통해서 드러나 있죠. 여기까지 해서 2장이 끝났습니다. 2장이 끝났어요. 저는 퇴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쉬고 월요일부터는 3장을 설명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함께 보고 계시는 멘티분들 함께 2장을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고 이 교재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퀴즈 문제도 이제 38번까지 푸셔야 되는데 기한을 언제로 설정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 이 지날 때까지 38번 물음까지 풀어주세요. 38번 물음까지 퀴즈 2장 퀴즈의 38번 물음까지의 답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놀 겁니다. 열심히 놀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